나는 박민호. 올해로 80살을 맞이한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계절. 나는 늘 마당에 앉아 손질이 잘 된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다. 정원의 나무들은 내 인생의 연륜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젊은 시절에 심은 작은 묘목이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 계절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평온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많다. 특히 외아들 현우의 일이라면 다양한 감정이 밀려온다. 애정, 후회, 그리고 약간의 체념.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다. 현우가 태어난 것은 내가 아직 일할 나이인 40대 무렵이었다. 아내 영자와는 결코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다. 처사이였고 우리는 현우의 작은 손가락 하나, 잠든 숨소리 하나의 기쁨을 느꼈으며 이 아이의 성장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는 듯했다. 영자는 그야말로 부드러운 어머니였다. 현우가 어릴 적에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항상 미소로 그를 감싸 안아주었다. 나는 일에 매달린 나날이었지만 퇴근하면 현우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다. 우리는 현우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며 할 수 있는 한의 애정을 쏟아부었다. 현우는 영자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온화한 성격의 아이로 자랐다. 공부도 특별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는 있었고 친구도 많았으며 우리 부모를 걱정시킬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지역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인의 희망으로 서울의 대학에 진학이 결정되었을 때는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방 도시에서 떨어지는 것은 부모로서 약간의 쓸쓸함을 느꼈지만 그의 장래를 생각하면 기꺼이 등을 떠밀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현우는 가끔 전화로 근황을 전해왔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자극적이고 즐거워 보인다. 동아리 활동이 바쁘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우리는 전화 너머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성장을 실감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러나 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기업에 취직한 지 몇 년이 지난 무렵부터 우리 부부의 생활에는 희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우의 전화 끝에 가끔 끼어들게 된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저기 아버지 조금만 돈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이번 달 좀 사김이 많아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처음에는 사회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살기 시작한 무렵에는 이것저것 지출도 많을 거라고 상상했다. 금액도 수만 원 정도였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의 부탁에 응했다. 현우는 항상 감사 인사를 했고 반드시 정말 미안해요. 곧 꼭 갚을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도골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돈을 빌려주자 마치 둑이 터진 듯이 현우의 부탁은 빈번해졌다. 이유는 다양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사귐이 계속되는 듯하다. 취미인 오토바이 차건 비용이 든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해졌다.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하면서도 아들의 말을 믿고 말대로 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영자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현우는 언제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될까요? 아직 젊다고는 해도 이미 사회인인데. 나도 속으로는 영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아들을 밀어내는 듯한 일은 어떻게든 할 수 없었다. 젊으니까 약간의 실패는 어쩔 수 없지. 게다가 곤란할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게다가 그 아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거야 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타이르며 영자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우리 사이에는 현우는 뿌리가 성실한 아이니까 언젠가 꼭 제대로 될 거라는 공통의 생각이 있었다. 그런 반쯤 눈 감아주는 듯한 대화가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사이 현우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년 몇 번의 추석이나 설날뿐이 되었다. 돌아와도 예전처럼 우리와 천천히 이야기하는 일은 적어지며 곧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지역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여기며 그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우리가 현우에게 보낸 돈은 매월 수만 원이라고는 해도 장기간의 누적으로 어느새 우리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검소한 생활을 지향하며 정년 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해온 셈이었지만 현우의 반복되는 송금 부탁으로 그 계획은 크게 어그러졌다. 그래도 현우로부터 전화가 와서 곤란한 목소리로 부탁받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애정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 나타는 초라한 마음일 수도 있었다. 영자는 또 돈? 좀 더 현우 스스로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지만 결국 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에 밀리는 일이 많았다. 내가 65살로 오랜 세월 근무한 회사를 정년 퇴직할 무렵 우리의 경제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워져 있었다. 퇴직금은 현우에게의 송금과 영자의 부모님 요양, 비용 등으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연금만으로는 매일의 생활로도 벅찼다. 그때까지 정년 후에는 부부가 천천히 여행을 가거나 취미인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꿈꾸었지만 그것도 먼 꿈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부터 영자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일에 매달렸던 그녀는 장기간의 피로가 축적되었을 것이다. 감기에 잘 걸리고 사소한 일로 건강을 잃으며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병원 데려다 주기나 집안일 부담도 늘어 나도 노쇠한 몸에 채찍을 가하며 버텼지만 의료비도 쌓여 우리의 가게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도 마치 우리의 공영을 알든 모르든 현우의 송금 부탁은 멈추지 않았다. 영자의 입원비나 내 생활비조차 어려운 때에도 현우는 태연히 돈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정말 곤란해요.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어떻게든 돈이 필요해요.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라고 이전과 변함없는 어조로 나는 드디어 참을성의 한계가 다가왔다. 현우야, 너는 대체 언제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거냐? 영자의 치료비도 힘든데 너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에게 보낼 돈 따위 거의 남아있지 않아. 내 말에 현우는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야말로 언제까지 그런 낡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겠죠.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해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당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참아왔어요.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우리는 현우를 너무 응석바디로 키웠다. 우리의 양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현우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깊이 믿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과잉 보호가 그를 자립할 수 없는 응석바디 인간으로 키워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내 가슴의 아픔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후에 몇 년간은 우리 부부에게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영자의 병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녀의 미소를 보는 횟수는 줄어갔다. 나도 또한 노화와 피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래도 영자의 곁에 있는 것만이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자는 70살의 봄 우리의 팔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60년에 걸친 내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깊었고 나는 한동안 껍데기처럼 되어 그저 멍하니 매일을 보냈다. 영자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혼자 살게 되었다. 너무 넓은 집에는 영자의 온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정적이 가득할 뿐이었다. 가끔 영자의 부드러운 미소나 즐거웠던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면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현우는 영자의 장례식에는 형식적인 모습만 보였을 뿐 곧 서울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가끔 전화는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전과 변함없이 근황 보고와 그리고 반드시 돈 부탁이었다. 아버지, 또 조금만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는 이제 현우에게 송금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현우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그만 내 일은 네 스스로 어떻게든 해라. 우리 부부는 너에게 보내는 돈으로 얼마나 고생해 왔는지 너는 조금도 모르고 있어. 라고 전화기 너머로 지금까지 억눌러온 분노를 담아 차갑게 말했다. 현우는 내 말에 격렬히 반발하며 소리 지르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다. 장기간의 송금은 내 자신의 노후를 파탄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몸과 마음으로 괴롭히는 결과가 되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고인이 된 영자에게 내 마지막 맹세이기도 했다. 송금을 완전히 멈춘 후 현우의 전화는 점차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원한 같은 말이나 위협 같은 말도 들렸지만 그 후 정말 곤란할 때만 조심스럽게 연락해 오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나는 80살이 되었다.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 정원 손질을 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독서에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노인들과 장기를 두거나 하는 것이 내 소소한 일상이다. 예전에 꿈꾸었던 우아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 페이스로 조용히 사는 것에 지금은 안식을 느끼고 있다. 현우와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가끔 전화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었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듯하지만 이전처럼 우리를 당연하게 의지하는 일은 없어진 듯하다. 그것이 그의 성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전화에서의 대화는 사무적인 연락이 대부분으로 예전 같은 부모 자식의 따뜻한 교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끔 나는 깊이 생각한다. 만약 그때 현우의 첫 부탁을 거절했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자는 더 평온하고 고통이 적은 만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 현우는 더 일찍부터 자립심을 키워 자신의 발로 굳건히 설 수 있었을까? 과거를 돌아봐도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다. 인생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로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되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서의 애정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잉 보호는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를 괴롭히기도 한다. 그 교훈을 나는 너무 늦게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는 일도 있다. 아이들이 가까이 있어서 가볍게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때 현우에게의 송금을 끊는다는 괴로운 결단을 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현우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엄격함과 그 너머에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를 바랐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소중히 살아야 했다.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언니,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자식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경제적인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각각의 인생을 자립한 어른으로서 걷는 대등한 관계이다. 마당의 바람이 정원의 나무짚을 부드럽게 흔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었던 인생의 여정도 이제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현우와 앙금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대화가 할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오기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바라고 있다. 이 조용한 황혼 속에서 내 마음은 먼 날의 영자의 부드러운 미소의 기억과 꺼져가는 촛불의 불꽃 같은 희미한 희망에 지금도 조용히 감싸여 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은 가난하지만 꿈을 쫓아 열심히 일했다. 영자와 만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현우라는 보물을 얻었다. 그러나 어느샌가 아들의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것은 내 애정에 쏟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모로서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이의 자립심을 빼앗고 의존심을 키워버렸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현우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내게 언제까지나 소중한 아들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남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부모 자식에게 최선의 길이겠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정원의 나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조용히 바람에 스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또한 이 나무들처럼 단단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올 때를 평온하게 기다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조용히 반성하는 것, 그리고 남은 짧은 시간을 소중히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뿐이겠지.